마음이 부는 곳. 세 번째.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매번 몽환적이고 동화처럼 순수했는데 그가 그녀의 노래를 듣고 전율하듯 나는 그에게도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와 뿌리를 탐미하는 대화를 추구해왔다. 웃음과 농담으로 점철된,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을 숨긴 채 말의 윤곽만 배회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깊은 환멸과 갈증을 느끼곤 했다. 분명 만남에 있어 내면의 깊이를 파헤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고 그것을 들킬세라 모두 더 크게 웃으며 심중에 있는 것들을 가리기 바빠 보였다. 내가 살아온 세계에서 마음이란 금기와 같았고 나는 그것이 당연한 현상인 줄 알고 살아왔다. 그리하여 나는 누구보다 위장을 잘하게 되었다. 그건 세상을 살기 위한 나만의 전략이고 무기였다. 하지만 나는 이 삶의 염증을 견딜 수 없다. 온통 시체만 사는 도시를 홀로 어지럽게 걷는 기분이다. 내가 믿어야 할 마음이 꺼져갈 때면 죽어가는 촛불을 살리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듯 홀로 애썼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타지에서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상하게도 낯선 장소에서 나는 순수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고 거리를 자유로이 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만났다기보다는 동한 것이라 표현하는 게 잘 맞겠다. 투명하고 맑은 영혼은 진동하고 흔들리며 견고하게 연결되는 법이다. 그렇게 이국의 거리에는 언젠가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카링 역시도 분명 여느 사람들과 달랐다. 유독 더 맑고 투명했다. 너무 투명한 나머지 마음의 흐름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는 인간이 가진 유일한 불변의 속성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출렁이는 수면, 그러니까 그는 유동적인 물결과 파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중 아래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말했다. 거기 보이지 않는 신성한 영혼이 무중력 상태로 있었다. 그와 교감할 때면 분명 그것을 느꼈는데 깊은 마음의 한 지점에서 무언가 고요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 같았다. 이곳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심중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를 닮아 있었다. 본질을 흐리지 않고 서로를 탐미했으며 그 곁에서 삶의 위트를 발견해내곤 했다. 나는 그들 속에서 기근이었던 마음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형언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심장이 윤활하기 시작했고 멈춰있던 심신은 다시금 움직임을 되찾는 듯 했다. 나는 이제서야 누군가와 상호 소통하는 기분이 들었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카릭은 무언가 곱씹는 내면을 이미 보았는지 복잡한 생각하지 말라며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기다란 몸이 조금씩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흐느적거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따라 나를 맡기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술처럼. 분명 그건 생명이 없는 석상을 살려내는 것만큼이나 마술과 같은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카릭의 손을 잡고 방에서 거실로 나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고 있던 김자 엄마도 웃으며 일어섰다. 또 그것을 주방에서 지켜보던 아미에도 우리는 마치 하나의 혹은 태초의 영혼이 되어 몸을 흔들었다. 오선지 위의 음표처럼 서로의 음을 연결하며 노래를 불렀다. 아무도 어색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점점 더 크게 노래를 부르고 점점 더 음악에 몸을 내맡겼다.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면 웃음이 절로 나왔고 우리는 울다가 웃다가 몸짓이 점점 더 커지기에 이르렀다. 이곳 아랍 음악은 이상하게도 신성한 울림이 있다. 나는 귀국해서도 한동안 카릭이 이별 선물로 준 CD를 들으며 그 나라의 음악에 심취해 있었다. 다시금 영혼이 시들어 현실로 완전히 복귀하기까지. 한동안 그 음악을 들으며 혼자 흥얼거리고 흐느적거리기도 했다. 창문의 안쪽으로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다. 한참을 웃고 난 뒤 김자 엄마는 눈가를 닦다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란다. 그러나 집의 어느 곳을 둘러봐도 시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옆에 서 있던 카릭에게 물었다. 그러게, 여기에는 시계가 없네. 몇 시지? 카릭은 우리 집 사람들은 시계를 본 적 없어. 때 되면 마음에서 그리고 몸에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 아마 우리 엄마의 시간이 시계보다 더 정확할걸? 말하며 웃어 보였다. 늘 시계를 차고 다니고 약속에 맞춰 헐레벌떡 달리는 게 익숙했던 나는 시계 없이 사는 삶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우리는 시계가 필요 없어. 이곳 사람들은. 아니, 우리 가족은 적어도 타인의 시간에 맞춰 살지 않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정확히 밥을 짓고 식사를 하지. 잠이 오면 자고 보고 싶으면 보러 가. 근데 굉장히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지. 그러고 보니 내가 그를 만날 때면 늘 어디에서 만나자 약속하곤 했는데 그는 적당한 때쯤에 등장하거나 빠짐없이 내가 머물던 숙소에 와서 기다리곤 했다. 이 사실을 말하니 그는 대답했다. 다만 너를 만나기로 했고 나는 너를 만나러 갔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시간을 맞춰 올 수 있지? 나는 그때쯤 네가 일어났겠지 하고 떠올렸을 뿐인걸. 어디서 만나자 할 때면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아도 때 되면 모두 거기서 만나지. 조금 늦거나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아무도 기다리다가 불평하지 않아. 노래를 부르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춤을 추고 있으면 오늘 안에 만날 사람은 꼭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알 수 없는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다. 언젠가 먹어본 적 있는 모국의 향취 같으면서도 또 전혀 알 수 없는 향신료 냄새도 뒤섞여 있었다. 아미에는 그런 내 궁금증에 회답하듯 주방에서 빠르게 음식을 내왔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식탁에 놓자마자 서둘러 음식을 호기심 가득 내려다보았다. 발효된 빵에 옥수수 가루를 뿌려 구워낸 담백한 홉스빵은 모로코 가정식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인데 우리는 동그란 식탁에 앉아 빵 안에 속을 파내고 취향에 따라 샐러드와 고기 등을 넣어 먹었다. 갓 따온 신선한 열매에서 추출한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 빵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나는 식사 전후로 기도하는 그들을 힐끗힐끗 관찰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나도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도의 방법을 몰라도 안다.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신께 감사함을 전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진심을 다하고 있음을. 그러한 종교적 습관 때문인지 그는 무엇을 하든 늘 감사하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거나 골목을 걷다가 잠시 방향을 잃을 때도 그는 늘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지? 나는 장난을 치며 물었던 적이 있다. 그러게, 의미를 담아본 적은 없어. 나는 그냥 감사할 뿐인걸. 이곳에서의 일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고 한가했다. 우리는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옥상에 올라가 그의 어린 조카들과 공놀이했다. 그러다 종이를 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이름을 알려주거나 아랍어로 그들의 이름을 익혔다.
서로의 이름이 마치 특별한 그림 같아서 각자의 노트에 반복적으로 쓰면서 그 그림들을 외웠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나를 향해 웃으며 슈크란이라고 했다. 슈크란.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였다. 어느덧 나도 어떤 행위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슈크란, 감사합니다, 혹은 인샬라, 신의 뜻대로 라고 습관처럼 말하고 있었다. 거리를 걷다가 웃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사람을 마주할 때도, 모르는 언어로 속삭이던 많은 사람을 향해서, 오후의 뜨거운 태양빛을 향해서, 저녁의 온화한 바람결, 내려다 보이는 모든 풍경을 향해서, 지금 이 눈부신 장면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슈크란. 그렇게 또다시 밤이 찾아왔고 이곳에서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 달력과 시간을 모른 채 지낸 나는 문득 오늘이 며칠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물어보지는 않았다. 오랜 관성처럼 내가 외면하고 떠나온 삶의 안부가 문득 궁금해지고 현실을 떠올리기도 했다. 마냥 이렇게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나는 언제까지고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내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삶이 있고 그것을 다시 살아야 한다. 살아내어야 한다. 갑자기 또다시 많은 생각이 교차하여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머물 수 있을까? 그 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다. 옥상에서 저 멀리 메디아 위로 떠오르는 샛별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전히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기대어 서서 반짝이는 별들을 함께 감상하고 있었다. 카릭, 너는 행복하니? 행복, 그게 뭘까? 삶 속의 행복과 불행을 구분할 수 없어. 그것은 분명 한 몸을 지닌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렸어. 신은 늘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길 기대해. 아무도 정답이나 오답을 내릴 수 없어. 저마다 살아야 할 것이 있을 뿐. 진심, 진실, 오로지 그것만으로. 그는 나의 질문을 한 번도 허투루 듣지 않고 늘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는 행복에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런 방식으로 그는 행복을 논하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행복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스며들게 했다. 스며들면서 행복을 알게 해주고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마치 마음속 미궁에서 오래 길 잃고 방황하는 내게 손을 내밀어 인도하는 기분이 들게 했다. 매번 그런 식으로 그는 앞서 걸으며 손짓하고 나를 잿빛 망령으로부터 떼어놓듯 뒤흔들었다. 나는 흔들리며 깨어났다. 깨어나며 선명해졌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행을 쉽게 잊을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행복하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문득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 이건 행복이겠지. 혼자 생각하며 오랫동안 이곳의 미풍과 하늘을 가슴 깊이 담고 있었다. 네 번째. 얼마나 많은 하루가 흘렀을까. 가족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것 같았다. 매일 한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이날은 유독 더 많이 웃는 듯하고 다소 들떠 보였다. 느낌상 무언가 계획을 하는 듯 했다. 나는 내 옆에 그에게 해석을 부탁했다. 우리 아무래도 내일 여행을 갈 것 같아. Was? Suddenly? 모두? Tomorrow? Eight?
나는 이렇게 당황하면 간혹 한국어와 영어와 독일어를 뒤섞어 말하기도 했는데 그는 한 번도 고개를 갸웃하지 않고 다 알아들었다. 응, 모두 내일 아침에 출발하려는 모양인데 왜 갑자기? 네가 와서 네가 와서 우리 가족들이 여행하고 싶대. 우리도 몇 년 만에 처음 가는 거야. 모두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 어디로 가는지 그는 지명을 알려줬지만 너무 낯선 지명이라 기억할 수는 없었다. 이곳에서 3시간 정도 지방으로 가면 거기에 친척들이 살아. 네가 괜찮다면 그곳에서 우리랑 잠시 머무는 게 어때? 거기는 올리브 나무와 노을과 달빛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끝없이 펼쳐지는 녹색 사막을 볼 수 있을 거야. 분명 너는 그곳을 좋아하게 될 거야.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 풍경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나를 이곳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왠지 즐거운 여행일 것이 분명했다. 내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여행은 충분히 만끽할 용기가 있다. 내 대답이 떨어지자 동시에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사천리로 짐을 꾸리고 음식을 챙기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네 가족이 명절을 보내러 떠나는 모습과도 다름이 없었다. 근데 뭘 챙겨야 하지? 다 들고 가야 하나? 네 짐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 그러니까 너 말이야. 그는 진지하면서도 간간히 농담을 섞어 장난치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팔뚝을 치며 또 그런다며 웃었다. 웃으며 속으로 곱씹었다. 이런 삶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실은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다. 너랑 이 가족들과 함께. 그럼 평생 행복할 것 같아. 내 속내를 그가 듣지는 못했겠지만 그가 내 말을 이미 짐작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서 모른 척 콧노래를 불며 바삐 움직였다. 우리는 이른 아침 출발하기 전 분주했다. 김자 엄마는 내 긴 머리를 곱게 따주고 나서 자신이 아끼는 꽃무늬 스카프를 머리에 예쁘게 묶어줬고 나는 발목까지 감싸는 긴 검은 옷을 입었다. 그는 전통 복장인 흰색 깐두라, 목까지 올라오는 긴 셔츠와 통이 넓은 바지를 입었고 머리에는 파란 히잡을 둘렀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를 마주하자마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앞에는 눈부신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환하게 빛나는 그가 마치 어느 왕국의 왕자처럼 보였다. 카릭, 오늘 너무 멋있다. 그는 엄지를 척 들어 보였다. 준비는 모두 끝나 보였다. 우리는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 2대에 나뉘어 탔다. 김자 엄마와 아미애는 뒷좌석에, 나랑 카릭은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출발하는 차 안에서 음악을 듣거나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없이 온기를 느끼고 있으니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우리를 감쌌다. 이성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래 함께 산 나의 쌍둥이 같거나 가끔 장난을 칠 때면 남동생 같기도 한, 어쩌면 한 배에서 태어난 진짜 핏줄 같은 그런 느낌 말이다. 달리는 차 안에서 즐거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마치 저기를 봐봐 하는 듯한 눈빛을 콕콕 찔렀다. 같은 풍경 속에서 교감하는 방식은 연인과도 같았다. 전혀 다른 생활과 문화권에서도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와 몸짓도 세계 공용어일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모두 같다. 차를 타다가 졸 때면 옆 사람의 고개를 들어 자기 어깨에 기대게 한다거나 차가 급정거를 할 때면 팔을 뻗어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그런 흔한 행동들 말이다.
졸다가 깨면 창밖을 바라보다가 음악이 흥겨우면 우리는 또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흔들기도 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어 보였고 어떤 대화의 여운 끝에서 서로를 안아주기도 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랑의 방식으로 교감했다. 그러는 동안 베이지색과 살구색에 가까운 이 신비스러운 천년의 도시는 저 멀리 밝은 한 점으로 서서히 작아지고 점차 드넓은 황야와 초지 사이를 내달렸다. 폐제를 벗어나 3시간쯤 달렸을까. 어느새 눈앞의 풍경은 전혀 다른 이국을 펼쳐놓았다. 완만한 습곡이 드넓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와! 말을 잇지 못한 채 손가락을 뻗어 푸르고 끝없는 능선을 가리켰을 때 카릭은 다시 한번 내 손을 꼭 잡았다. 언덕에는 올리브 나무며 아르간 나무가 빼곡히 있었고 푸른 장면은 바람의 결에 따라 거대한 흐름을 만들며 마치 달려나가듯 흔들리고 있었다. 속력을 낮추며 달리는 자동차 옆으로 가방을 맨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면서 시야 밖으로 한둘 사라져갔다. 저 멀리 구릉 너머에는 당나귀나 말들이 풀을 뜯고 노늘고 있었다.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는 모든 장면이 마치 꿈결 같아서 나는 어딘지 모르게 세상에 없는 동화 속으로 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굽이굽이 푸른 동산 사이의 좁은 길을 계속 달렸다. 눈앞의 장면은 해외여행 중에도 전혀 본 적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었다. 초원의 사이길로 한참 들어가고 나서야 차가 멈췄다. 전체가 올리브 나무라고 해도 무방할 언덕이었다. 택시기사가 경사길에서부터는 걸어 들어간다고 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긴 운행에 목이며 엉덩이와 허리가 모두 아픈 터였다. 보자기에 싼 김자 엄마의 짐과 내 가방을 양 어깨에 단단히 메고 있는 그는 여전히 힘든 기색 없이 가뿐해 보였다. 그렇게 앞서 걷는 그를 따라 우리는 나란히 한 줄로 깊은 마을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흰 옷깃이 깃발처럼 펄럭였다. 그렇게 푸른 동산을 가로지르는 그를 뒤따라가며 바라본 풍경에 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멀리 놓인 원경이 비로소 시야에 둥글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와, 뭐야? 와, 녹색 사막. 끝없이 펼쳐진 녹색 사막. 경계를 가늠할 수도 없이 펼쳐진 온통 녹색 물결이 출렁이는 장면이었다. 언덕마다 바람이 깃들어 초원의 풀들이 누웠다 일어서며 바람의 화음을 들려줬다. 머리칼이 심하게 나부끼자 김자 엄마는 스카프를 얼굴 앞으로 다시 한번 묶어줬다. 우리는 저편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마을을 가만히 서서 감상했다. 믿을 수 없어. 놀라워. 살면서 이런 풍경은 본 적 없어. 봐봐, 내가 녹색 사막이라 했지? 카릭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초원. 이곳은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웠다. 나는 걷던 길을 멈추고 저 아래까지 멀리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섬세히 담고자 했다. 이건 분명 꿈이다. 그와 함께 웃으며 와르르 뒹굴고 싶은 동화 속 한 장면이다. 시골집은 언덕의 골세에 숨어 있었는데 직접 흙으로 지은 집인 듯 반듯하기보다는 울퉁불퉁한 움집 같았고 그런 흙집이 여러 채 나란히 모여 있었다. 집들은 많이 낡았으나 초원의 가장 아름다운 명당을 차지했다.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하나의 자연처럼 대문이 없는 집은 특유의 흙내음이 진동했고 동시에 나는 이곳이 마치 오래전 혹은 전생의 어린 내가 살았던 고향처럼 느껴져 시공간을 잊었다. 앞마당의 한가운데는 4마리의 소들과 여러 마리의 닭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광경을 건너
우리는 드디어 집의 안쪽에 짐을 풀었다. 그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맨발로 달려나온 친척들은 서로의 양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다가 볼을 비비다가 등을 쓸어내리며 인사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나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줬는데 친척들은 어떤 경계도 의심도 없는 눈빛으로 그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안아주었다. 여기는 우리 아빠의 아빠, 형제들, 그리고 나의 삼촌, 그리고 그의 자녀들. 소개는 이곳에서 더 길게 이어져 갔다. 웃으며 안부를 나누는 와중에 시선 밖으로 파란색 망토를 걸친 이가 있었다. 이 모든 걸 넌지시 지켜보며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는 형상은 사람임이 분명했다. 나의 시선이 거기에 닿자 카릭은 그에게 달려갔다. 오, 나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거동이 무거운 듯 보이는 노인은 손가락을 펴 이쪽으로 손짓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품에 아이처럼 꼭 안겼다. 카릭은 커다란 몸짓과 함께 그의 귀에 몇 마디를 크게 외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이어 내게도 소개를 해줬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야. 예전에도 엄청나게 멋있었고 지금도 엄청나게 정정하시지. 그는 140세가 넘었단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망토 속에 숨겨진 노인의 바위 같은 몸에서 육중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서 마치 동화 속에 등장하는 점성술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반대로 천진하면서도 들뜬 빛으로 바라보는 노인의 눈은 마치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았다. 나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와 그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더없이 투명하고 한 우주의 행성 같았다. 눈빛에서부터 전해지는 생기는 너무나도 강했다. 깊고 그윽하면서도 영원할 것 같은 눈빛. 그 속에 내가 떠난 이유와 이곳에 도착할 이유가 모두 담겨 있었다. 맞다. 그것이 실은 전부였다. 눈빛, 단지 그것뿐이다. 내가 목도한 것, 내가 살고 싶은 것과 내가 살아갈 전부. 그런 눈빛을 지니기까지 그들의 삶이야말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이고 드넓은 미지이고 우주이며 불가능한 영역이다. 나에게 여행이란 그것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카릭과 함께 동산의 황금빛으로 물든 꽃들의 서식지를 지나 저녁 식사를 위한 물을 길어오기 위해 허름한 폐가의 작은 우물가를 향해 걸었다. 길목에는 우리의 키만한 알로에가 언덕길 따라 줄지어 있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초원에 걷는 길마다 올리브 향이 그윽했다. 그곳은 2마리의 당나귀가 풀을 뜯는 초원이었는데 그곳의 당나귀들은 동물이라기보다는 마치 사람 같았다. 어느 날 내가 내 앞에 당나귀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자 뒤에 서 있던 당나귀가 곁눈질로 시샘하는 것을 분명 보았고 카릭은 웃으며 사진을 찍어줬다. 그가 찍은 사진 속 뒤에 있던 당나귀는 여전히 사람의 눈을 한 채 곁눈질로 질투하고 있었다. 매일 오후 양을 몰던 양치기 소녀인 로라와 영민한 라자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느새 쪼르르 따라왔다. 로라는 말이 없고 자주 수줍어했지만 늘 내 손을 꼭 잡고서 한쪽에는 양을 몰았던 막대를 들고 알 수 없는 곡을 연주하듯 휘저었다. 라자는 늘 2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며 걸었다. 우리 이렇게 다니니까 진짜 가족 같다. 그치? 나는 카릭을 향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카릭은 많은 생각을 하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더니 귓속말로 내게 나 너 좋아 라고 영어로 속삭였다. 그때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곁눈질하던 라자가 나를 향해 외쳤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전율했는데 라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카릭을 향해 동그래진 두 눈으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는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자는 방금 우리의 대화를 다 들은 것처럼 나도 좋아,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라고 말했어. 우리의 말을 분명 못 알아들었을 텐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며 안 믿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믿는 세상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빛나는 순간 모두가 한 지점에서 동시에 만난다는 사실을. 세상은 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정교하고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때때로 기적적이다. 사건은 종종 동시성을 지닌 채 단 하나의 순간 속에 일제히 발현된다. 말하지 않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었다. 이 순간 우리는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눈과 눈빛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존재로서 공명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의 너무 깊이 침투한 나머지 여기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처럼 나는 이 일상이 더는 낯설지 않게 되었다. 당나귀를 타고 가며 소여물을 구해오는 사촌들을 따라다니거나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소에 젖을 짜 우유와 빵을 만들거나 초저녁이면 로라의 양들을 같이 몰아넣거나 언덕 너머에서 식사를 위한 물을 길어오거나 양들이 쉬고 있는 언덕에 올라가 지는 해를 가만히 바라보거나 그러다 땅거미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고 나서야 마치 이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블랭킷을 덮고 초원에 누워 가만히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는 나날 말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눈빛이 젖어들었다. 저 멀리 녹색 사막 너머로 저무는 붉은 석양이 대지를 커다란 손길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의 눈동자도 그 순간만큼은 잠시 붉어졌고 강렬히 빛났다. 모든 빛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들의 표정은 조금 더 경건했다. 손을 흔들듯 나부끼는 갈대들, 지상의 마지막 시간을 데리고 떠나는 석양의 꼬리. 그것을 마음에 장애 없이 한눈에 바라보는 날에는 태초의 한 장면 같아서 나는 이상하게 아이가 되어 눈물이 났고 카릭의 어깨에 기대어 이유도 없이 울곤 했다. 눈물의 의미를 다 나열하기란 어렵다. 그것은 지극히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바람은 내 눈가를 슬며시 닦고 지나갔다. 매일 이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영혼의 손길이 우리를 쓸어내리다 이상한 세계의 문을 열며 그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다. 신은 무언가를 더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현실이 아닌 다른 곳에 슬며시 데려다 놓는 것 같았다. 경험한 적 없는 생경한 홀가분함과 황홀경 사이. 그곳엔 언제나 카릭이 있었고 그의 가족이 그리고 로라와 라자가 함께 있었다. 이 인상적인 장면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지금도 생생해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곤 한다. 너무 멀어진 과거이지만 내면의 어떤 일부는 분명 그때의 분위기에 장악되어 전혀 다른 자아로 살아가는 이 곁에 아직도 끝까지 살아남아 환한 촛불을 밝힌다. 이날의 추억은 내 안에 깃든 동화일까? 혹은 잃어버린 전생일까? 혹은 아련한 꿈일까? 아니면 단순한 환상과 몽상일까? 나는 이 몽환적인 여행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헤어지는 장면에 도달하기까지 도무지 한 줄의 글도 완성할 수가 없었다. 여전히 내게는 녹색 사막에서의 추억이 많이 남아있고 그 이야기를 다 들추기엔 너무나 소중해서 남겨놓고 싶은 비밀도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할애된 지면과 시간적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발설하지 못한 이야기는
마음속에 그대로 묻어둔 채 나는 마지막 장을 서둘러 끝낼 수밖에 없다. 언젠가 내가 글을 통해 그때를 다시 쓰게 된다면 나는 꼭 모든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현해 보리라 다짐한다. 이제 나는 그들이 사는 페이지를 벗어나 이전의 무거운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 운명은 내가 있었던 원래의 현실로 복귀하기를 재촉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을 떠나고자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붉은 석양이 내려앉는 무렵이었다. 언덕 위의 갈대밭에 서서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카릭, 할 말 있어. 카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카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평상시처럼 빙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그날 밤, 나는 최대한 묵묵한 태도로 식사에 임했다. 그런 나를 카릭은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왠지 슬프고 오묘한 감정에 휩싸인 채 갓 따온 쌉쌀한 맛의 올리브 열매와 태양빛을 닮은 오렌지를 맛보고 있었다. 아주 느리고 천천히 다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시간을 곱씹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주보고 앉은 김자 엄마가 갑자기 먼저 펑펑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아미애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을 하며 오렌지를 까먹던 로라도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들, 그의 친척들이 나를 바라보며 모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판단이 되지 않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붉게 젖은 눈으로 카릭의 귀에 대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카릭 역시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들은 지금 네가 슬프다는 것을 이미 알아챈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마음이 동해서 네가 슬퍼하니까 우는 거라고.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울적한 기분을 들키고 말았나 보다. 곧이어 카릭은 침착한 어조로 내가 떠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차분히 알려주었다. 그 시간 우리는 모두 부둥켜 안고 눈물의 이별식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그날 밤 카릭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오늘 밤 백야가 찾아든다고 했다. 백야라기보다는 한 세기 만에 한 번 있는 슈퍼문이 뜨는 날이라고. 아마 놀랄 만큼 환한 새벽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넌지시 일러주고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늘 가던 장소, 로라의 양들이 잠자고 있는 언덕으로 걸어 올라갔다. 저편의 소들이 거친 호흡으로 코를 고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둠이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기 직전 동산의 윤곽을 따라 처음 보는 밝은 빛의 태가 서서히 비상하고 있었다. 카릭, 내가 여기 남아있는다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도 너무 행복해. 하지만 나는 네 곁에서 행복을 체험한 것이지 내가 근본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야. 나는 내 삶에 속해서 그것을 기어코 알아야만 해.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나의 말을 오래 들어주고 있었다. 어디로 갈 거니? 나는 대답했다. 출국하기 전에 사막을 가고 싶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곳에서 너와 함께 온 모든 시간이 믿기지 않아. 완벽한 꿈 같아.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카릭은 이미 오래전 이 순간을 예견한 성자처럼 진중하고도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역시 이 순간들을 잊지 않을 거야. 아마 평생. 너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어. 모두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을 봐. 분명 내가 좋아하는 너는 존재로서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우리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바람은 우리 곁에 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언덕 너머의 양처럼 몰았다. 바람의 선선한 촉감이 우리의 두 뺨에도 그리고 우리의 손등에도 닿았다. 그는 넌지시 말했다. 바람이 분다. 그러네. 바람이 부네. 나는 대답하면서 그에게 물었다. 근데 이 바람은 어디서 왔을까? 그는 아주 느리게 바람을 한결 한결 느끼더니 대답했다. 바람은 마음에서 왔지. 나는 아주 느리게 그의 마음을 한결 한결 느끼며 들었다. 맞아.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되었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밀의 영원을 나눈 것처럼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까마득한 장면 속으로 커다랗고 밝은 달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다. 분명 내가 본 달 중에서 가장 큰 달이었다. 백야. 저 멀리 푸른 동산의 지평선이 내려다 보이는 환한 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빛의 세계를 함께 통과하고 있었다. 침묵의 방식으로 서로의 삶을 모두 여과하고 있었다. 바람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깊은 밤이었다. 커다란 달이 가장 높은 곳을 향하자 그의 눈빛도 쏟아질 듯 빛났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내 손을 올려놓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 사랑하는 자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죠.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잠자던 사람들은 깨어나 약속을 기억하겠죠.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요. 지우는 것을 배워요. 운명인 나의 모든 사랑. 불행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언젠가 우리의 운명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우리는 만나게 되겠죠. 자신의 길을 따라간다면, 만약 우리가 낯선 사람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말아요.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나는 이어서 여행을 떠났다. 미지에서 미지로, 그리고 이방에서 다시금 이방으로. 카릭이 살던 폐제를 떠나 로라가 양치는 푸른 동산을 지나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이 푸른빛의 한 점으로 작아질 때까지 밤새 광야를 달렸다. 마을의 건물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드넓게 이어지는 협곡, 푸른 산맥과 언덕은 서서히 윤기를 잃어갔고 드디어 끝없는 시간을 통과하고 펼쳐진 모래벌판을 지나 사하라 사막에 당도했다. 마치 지나간 시간과 기억을 몰아내듯 아침 여명은 붉은 사막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었다. 거기엔 이미 소식을 전해 듣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카릭의 친구가, 카릭은 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친구를 연결해 주었다. 나에게 눈짓의 인사를 건넸다. 그와 짧게 인사를 한 후 나는 사막 초입에 모래성같이 지어진 아득한 호텔 방에서 의식을 잃듯 긴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한여름밤의 꿈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주변을 조금 거닐었다. 마른 땅의 냄새가 짙었다. 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눈앞에는 위치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어디를 걸어도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바닥에 모래 한 줌을 쥐었다. 모래의 감촉, 따뜻함, 마치 신기루와 같은 시간과 시간.
많은 것이 손끝에서 흩어졌다. 그날 나는 혼자 온종일 사막을 배회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믿음직스러운 카리게 친구 헤멧은 나를 사막 한복판으로 묵묵히 인도해 주었다. 망망대해와 같은 황금빛 물결의 사막 중심으로 나는 2시간 정도 들어갔던 것 같다. 사막과 바다가 하나였을까?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너무나도 출렁이는 장면에 심하게 멀미를 했다. 그건 마치 어제와 내일의 뒤섞임 같았고 꿈과 현실, 기억과 미래 사이의 시차 같았다. 나는 조금씩 다시금 내게 되돌아오고 있었고 되돌아오면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시간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국경 없이 펼쳐진 사막의 물결이 정지한 파도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흐르지 않는 시간이 잠시 곁에 머무는 듯 했다. 삶은 재생되는 영사기 같고 내게 드러낸 것을 다시금 무대의 뒷면으로 옮겨놓는다. 순간은 접힌 시간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전부는 내가 모르는 저편에 영원히 기록된다. 나는 계속해서 이 편에 혼자 남는다. 결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지만 모두는 사라지면서 사라지지 않고 거기 내가 모르는 무한한 우주 속에 계속 집결한다.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장면들을 마음에 꼭꼭 눌러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온종일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사막을 걷고 걸었다. 사위가 어두워서야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의 유목마을에 도착했다. 자결하는 태양빛에 온몸이 녹을 것 같았다. 열기를 식히는 동안 모닥불 앞에 앉아 민트차를 끓이고 유목민이 연주하는 베르베르인의 전통음악을 들었다. 타탈린트라는 작은 타악기 소리는 더운 심장을 타고 맥박 소리를 내며 뛰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모래바람 소리가 연주와 함께 뒤섞여 귓가를 타진했다. 저 멀리 알제리 국경이 놓여 있었고 국경과 무관하게 서서히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사막이 파도처럼 펄럭였다. 도무지 잠들 수 없는 밤. 나는 민트차를 마시다 말고 일어나 블랭킷을 챙겨 사막 언덕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밤의 미풍은 어떤 날보다도 선선했다. 여기선 사구에서 쓰러지는 바람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북두칠성이 내 이마 위에서 거대한 면적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으로 심장을 쓸어내렸다. 나는 매일 밤 이곳에서 저 멀리 펼쳐진 붉은 세계를 바라보곤 했다. 국경과 국경, 과거와 미래, 삶과 길, 사랑과 이별, 고독과 슬픔, 죽음과 우주, 그리고 머리 위로 신의 가우 같은 별자리, 백고동 소리를 내며 잠든 낙타 곁에서 쏟아지는 별무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사선으로 큰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누군가 내 곁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가슴에 손을 얹어 그 별을 기렸다. 유성우는 떨어지며 가슴에 무늬를 남겼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순간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 내부의 어딘가에 계속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떠나온 사람들이 한둘 떠올랐다. 앞으로 온전히 홀로 나아가야 할 길이, 시간이, 삶이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고 외롭다고 생각했다. 저기 우리를 지탱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주본 달빛이 채색을 달리하여 2배로 환했었는데 이제 다시금 헤어져 서로의 풍경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게 되었지만 혼자 남은 이곳은 왠지 조금 더 어둡고 무섭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몰랐던 순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날 우리는 마음의 귀퉁이에서 다시 한번 태어났으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건너버렸으니까. 이제 너는 어느 별자리 아래서 노래를 부를까? 같은 하늘 아래서 그리워하는 마음은 뭘까? 다 다른 시차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만져지지 않는 서로의 꿈으로만 떠오르겠지만 우리는 한 번쯤 만나야 할 사람이었던 거야. 잠시 머물고 떠나가더라도 우리는 함께 영원을 만들었으니까. 서로의 마음에 풍경을 심어주고 서로의 안녕을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거야. 별 하나가 또다시 떨어졌다.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은 다른 눈빛이 되었다. 이전의 표정과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후의 표정은 분명 다르다. 사건은 이미 하나의 선을 그었으므로. 카릭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그가 너무나 그리워서 나는 사막의 너머를 향해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다. 이곳에서 몇 날 며칠 더는 웃지 않고 멍하니 먼 곳을 주시하거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끝없는 사막이었다. 어느 날 말없이 동행해 곁에 앉아있던 헤멧은 내게 손짓하며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보라고 했다. 나는 아무런 의지 없이 그 옆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보았다. 그는 눈치를 보듯 나를 힐끔힐끔 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우리 아파하기엔 별빛이 너무 아름답다. 대지에 수직으로 서 있는 인간의 거리 말고 잠시 마음을 눕히자. 이렇게 누워서 올려다보기로 하자. 우리 이렇게 가만히 올려다본 하늘처럼 별과 별의 거리만 생각하자.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누워 별들을 바라보니 하늘과 땅 사이 모든 인간의 거리가 사라진다. 마음의 거리도 사라지고 있었다. 발 닿는 방향으로 무작정 걸었던 때가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떠오르는 별들이 있다. 어둠을 모포 삼아 덮고 잠들던 사막, 떨어지던 유성우의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던 밤, 낙타들의 신음소리, 알제리 국경 너머로 노래를 흘리던 소년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 사구를 헤엄치던 시절의 멀미가 지금도 있다. 몸을 뒤집어 누우면 바람이 한쪽으로 쏠린다. 손끝에서 흩어지지 않는 모래도 있다. 몸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없어서 노크하는 바람 소리에도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내가 있다. 흔들리는 별빛이 있다. 이 별의 사각지대 중에서